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광고 홍보 마케팅의 최신 트렌드와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성들이 많이 보는 교수신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바쁘신 분들인데 정말 모시기 힘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모시고 광고 홍보 마케팅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의 방향을 예측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교수신문의 김봉옥 편집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교수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김봉욱입니다. 오늘 광고 홍보 마케팅 관련한 그 최신 트렌드와 미래 관련해서 우리 저기 석학 교수님들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려대 경영학과의 김상용 교수님이십니다. 마케팅 쪽을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김상용 교수입니다.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수원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정원준 교수입니다. PR 쪽 담당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정원준 교수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바와 같이 저의 세부 전공은 퍼블릭 릴레이션스라고 하는 PR 영역이고요. 그 중에서도 공공 영역의 공공 PR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다양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고 쪽을 대표해서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의 유승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화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의 유승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광고하고 디지털 설득 커뮤니케이션 이런 쪽에 전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학지사 그리고 교수신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인 좌담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광고 홍보 마케팅 하면 누구나 다 관심이 있고 정말 일반인들이 마케팅을 공부 안 해도 야 마케팅을 잘해야 돼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고 홍보 마케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즘 특히 굉장히 이쪽 분야가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달이 멀다 하고 새로운 기법들이 나오고 이래서 정말 저희가 궁금한 게 요즘 최신 트렌드가 무엇인지 좀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승철 교수님부터 광고 분야에 어떤 주목할 만한 트렌드나 이슈가 있을까요? 예.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테마를 공진화라고 잡아봤습니다. 공진하면 영어로 코이볼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가 진화할 때 다른 게 같이 진화한다는 개념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광고 분야에서의 이런 진화 과정을 공진화 과정을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기존의 테크놀로지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요. 예컨대 뭐 빅데이터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들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크리에이티브랑 좀 접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만나는 형태의 캠페인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테크놀로지와 크리에이티브의 공진화라는 테마를 첫 번째로 뽑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광고 콘텐츠와 그리고 쇼핑이 공진화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과거에는 광고라면 광고 따로 놀고 쇼핑은 쇼핑 따로 놀고 이렇게 좀 독립된 느낌을 줬는데 이제는 광고와 쇼핑이 뭐 분리할 수 없는 또 하나가 되어가는 형태. 소위 얘기하면은 뭐 라이브 쇼핑이랄지 이커머스랄지 이런 것들이 먼 개념에서 조금 더 가까이 온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제가 테마로 뽑은 것은 글로벌과 로컬의 공진화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글로벌화되고 실시간으로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요즘의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로컬라이즈 돼 있거든요. 뭐 한편으로 이제 애국주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각 나라의 이제 특장점을 이야기하고 다른 나라를 배척하는 현상도 사실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글로벌화가 그대로 진척되고 있기도 하면서 이런 서로 다른 것들이 공진화되는 세 가지 현상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 진화론을 제청한 찰스 다윈이 지금 2022년에 한국에 살아서 다시 돌아온다면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화가 한 종의 진화가 아니라 각각 다른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함께 진화한다는 그런 개념이 이 공진화인데 바로 유승철 교수님은 그런 동시에 함께 진화하는 공진화 개념이 현재 가장 주목할 만한 트렌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셨습니다. 정원준 교수님은 PR 분야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제 소개를 하면서 이제 퍼블릭 릴레이션스의 줄임말이 PR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이제 PR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PR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뭐 PR의 이제 교재에서 첫 장에 나오는 첫 번째 문구가 이제 PR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제 PR의 정의를 보게 되면 이제 하나의 조직, 여기서 말한 조직은 뭐 공공조직, 정부를 포함한 공공조직과 이제 대기업과 기업들을 포함한 민간 조직을 포함해서 하나의 조직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다음에 양방의 소통을 통해서 윈윈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통합적인 관리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직들이 공중들과 관계를 맺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트렌드에 맞는 것이 예전에는 화자 중심이었다. 이제 화자라고 하면 어떤 메시지를 생성을 하거나 어떤 컨셉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가를 강조하던 그런 시대에서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이 샌더라고 말씀드렸던 화자 중심이 아닌 리시버, 결국에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강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이제 트렌드를 하나만 뽑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중에 핵심은 바로 이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증거 기반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활용. 이게 뭐 학문적인 부분이라든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이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받아들였던 소비자 내지는 수용자가 그 메시지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계속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이게 PR 영역에서 가장 뭐 뜨거운 또 내지는 트렌디한 그러한 고민거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요. 상호 호혜적이라든가 데이터 드리븐, 뭐 영어도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상호 호혜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PR 활동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드리븐은 모든 것들이 요즘 빅데이터 시대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모든 것들이 바로 자료, 데이터에 따라서 실제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수용자 지향적인 그런 맥락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 연결되는 주제인데 마케팅 분야에서는 또 어떤 게 핫한 트렌드이고 이슈인지 김상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마케팅 오늘 그 마케팅, 광고, PR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눴습니다만 그 교과서들을 보시면 우리 경영학 쪽의 마케팅에서는 광고와 PR이 다 마케팅의 일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나눈 거는 경영학 관점에서 광고와 PR을 보는 것과 또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저널리즘 측면에서 광고와 PR을 보는 게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광고와 PR이라는 분야는 빼고 나머지 분야에 대한 마케팅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트렌드 내지는 이제 중요한 이슈가 뭐가 될 것이냐? 우선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이 마케팅에서의 중요한 이슈인데 이것이 지금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소셜 네트워크, 즉 SNS 등의 발달로 훨씬 수월해지고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현상이죠. 마케팅의 효과가, 즉 성과가, 세일즈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거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이슈고요. 트렌드이고, 또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셨는데 이런 거에서 이제 환경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ESG, 즉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이런 기업의 이 ESG라는 이슈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가성비만 생각했고 조금 이제 뭐 마케팅에서는 가심비도 얘기하는데 이런 ESG 측면에서 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기업 또는 그런 제품들을 소비하는 것들이 또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ESG 등과 같은 가치 있는 소비, 줄여서 뭐 가치 소비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또 더하자면은 최근에 의 고객이 우리가 리뷰를 소셜 네트워크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뭐 했지만 지금 더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고객이 만들어내는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마케팅에 일방적으로 이 기업이 소비자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했다보다 전달한 거하고 비교해 보면 오늘날은 소비자들이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자들의 그런 만들어낸 정보를 보고서 이제 또 자기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이 만들어낸 정보 이거를 또 분석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트렌드이고요. 이제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마케팅에서는 구매를 하는 것이 대부분은 소유를 하기 때문입니다. 소유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또 앞으로 더더욱 소유하지 않는데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유 경제죠. 우리 공유하는 거 또는 뭐 문화 서비스 구매하는 거 또는 뭐 렌트하는 거 이런 요즘 다양한 형태의 이제 구매들이 나타나서 즉 구매가 곧 소유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그런 전제를 갖고 또 소비자의 쇼핑 행태 구매를 연구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트렌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마케팅 분야에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구매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데 구매하지 않고 공유하고 렌트하고 빌려 쓰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서 이 공동체의 이제 그런 상도덕이라든가 윤리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광고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광고 홍보를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광고 홍보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요. 말씀하셨지만 마케팅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오늘 김상윤 교수님은 주로 마케팅 전통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광고 홍보 그런 관점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쪽에 양보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김봉욱 국장님 최근에 광고 홍보 분야에서 관심 있는 현상이나 이런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뒷부분에서 이제 언급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광고도 언론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미디어계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현실적인 이슈이거든요. 뭐 광고 기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광고와 광고 기사, 그다음에 광고도 언론이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선생님 말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융합 교육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에 대한 좀 구체적인 말씀도 뒷부분에서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광고와 저널리즘 간의 관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예컨대 그 교수 신문이 있다 하면 교수 신문이 있고 교수 신문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널리즘은 교수 신문에 해당되는 그 기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광고는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즉 그 교수 신문사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물적 토대인데 요즘 대한민국의 인터넷 언론 비롯해서 10,000개의 언론 매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광고 시장이 한계가 있는데 수많은 언론사들에서 광고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 저널리즘 윤리와 비즈니스 윤리가 충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슬기롭게 가느냐 이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오랫동안 광고는 언론 산업의 기반이 되어 왔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트렌드나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살다 보면 각 산업 분야별로 학문 분야별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유승철 교수님부터 광고 분야에서 시급한 해결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 예. 뭐 여러 가지 과제들 상당히 많을 텐데 한 가지만 제가 한번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광고 미디어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라는 부분을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흔히 우리 역사에서 보면 진시황이 이제 그 황제가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사업이 도량형의 통일이었다고 전 들었는데요. 사실 광고 미디어 데이터가 이 빅데이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도량형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예컨대 보면은 이제 뭐 페이스북이 생산하는 광고들, 여러 가지 광고 디지털 매트릭이라고 하잖아요. 광고 값이나 구글 그리고 뭐 다른 여타 디지털 기관이 생산하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보면 동일한 척도를 쓰지 않는 거죠. 예컨대 뭐 추류비라고 하죠. 진짜 본 사람들은 과연 몇 초를 봐야지 추류뷰인가 이런 문제들. 사실 글로벌에서는 이런 광고 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국내에선 이런 것들이 시작도 안 된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조속히 해결되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연관지어서 광고 사기, 소위 애드프로드라고 하거든요. 광고 사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클릭하는 것들의 반수 이상이 다 가짜, 사기당해서 클릭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놀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광고 사기의 가장 피해 국가는 대한민국하고 중국 정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보다 디지털 수준이 좀 떨어져 있다고 믿어지는 일본조차도 광고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기관을 2021년도에 만들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2020년도부터 열심히 하고 있고요. 국내는 관련 기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현황이 있습니다. 흔히 광고 사기라고 하면은 광고주가 피해를 보고 왔는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제 구매 비용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심각한 문제로 이제 부각되고 있고요. 이 광고 사기하고 연관해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잘못된 음성 콘텐츠 옆에다 광고를 삽입하게 되어서 광고주한테 피해를 주는 소위 얘기하는 브랜드 안전의 위해성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심각하고 조속히 해결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광고 사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광고 기법도 발전을 하지만 기법이 발전한 만큼 실제로 노출이 클릭 횟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클릭한 것처럼 집계를 해서 광고비를 부풀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비자들한테 그 비용이 전가되는 이른바 애드프로드 같은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출판계는 ISBN이라든가 또는 뭐 국판, 신국판, 뭐 크라운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이즈가 딱 그 정해진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광고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일된 게 이제 뭐 무슨 텔레비전 광고의 초수가 몇 초냐 이런 거는 통일이 돼 있지만 최근에 인터넷 광고나 디지털 광고 이쪽에서는 워낙 다양한 회사들에서 새로운 광고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통일이 안 돼 있다. 그럼 이어서 PR 분야에도 많은 당면 과제들이 있으신데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원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간담회 이제 키워드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유승철 교수님께서도 또 김상영 교수님께서도 본의 아니게 다 데이터를 말씀을 주셨는데 그만큼 데이터라는 이 하나의 단어 하나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굉장히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이 화자 중심의 샌더 중심의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접근 방법에서 이제는 화자 중심이 아니고 리시버 중심인 수용자와 또 소비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패러다임이 매우 급격하게 변하게 됐는데 그 근간에는 미디어의 발달과 활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단순하게 어떤 새로운 매체, SNS라든지 최근에 이제 숏폼 콘텐츠와 같은 또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어떤 매체의 탄생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소비자의 어떤 한 제품에 대한 어떤 소비자 만족도, 또 내지는 인지도, 또 내지는 구매 의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설문이라든지 인터뷰 방식을 사용했다면 이제 그런 거를 좀 고급스럽게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봤다면, 지금은 뭐 SNS 앞서 말씀드린 쇼폼 콘텐츠의 어떤 제품을 앞서 말씀드린 광고 사기와 같은, 또 내지는 뭐 유튜브의 뒷광고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뭐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들이 사실은 쌓여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트렌드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2020년도부터 시작된 어떤 정부의 데이터 3법, 그다음에 마이 데이터 뭐 이런 용어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고와 PR과 마케팅 영역이 사회과학 영역에서 가장 추구해야 되는 핵심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어우러 사는 세상, 그다음 상생하는 세상, 결국에는 하나의 학문으로서 또 실무로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나누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거시적이고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 스텝 한 스텝 가야 될 부분이 바로 데이터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사회적 가치를 성취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가장 이 PR 영역, 또 크게 보면 사회과학 영역에서 당면 과제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도 만들어 놓고 많은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사회적 가치를 추출해내기 위해서 활용을 해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해보면 사실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는 이 포털 사이트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데이터를 소위 말해서 이제 크롤링을 해와서 활용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상당히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이 유승철 교수님의 이제 설명을 제가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을 하자면, 그러니까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는 거와, 그 다음에 TV를 1시간 동안 보는 거와, 그 다음에 시청률이 1%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상에서는 다 일자로 표시가 되는 거지만 사실은 그 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매우 다르다는 거죠. 그거는 이 단순하게 정량화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인데, 단순하게 데이터를 그냥 모아놓고 이 플랫폼에다가 업로드를 시켜놨을 뿐이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정리들이 거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심이 굉장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뭐 데이터댐이니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던지고 나서 그 후에 후속 작업은 별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댐에 쌓아놓기만 하면, 가둬놓기만 뭐 하겠습니까? 그거를 자꾸 댐이 방류를 하듯이 물을 흘려서 사용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약하면 저는 그거를 데이터 인사이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을 찾아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정 교수님이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이신데 직접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사회를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 마케팅 분야에 시급한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김상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앞서 유승철 교수님이 데이터의 중요성, 또 정원정 교수님께서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 역시 당면 과제로 데이터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산학협동 측면에서 저는 이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 지금 쌓여 있어요. 기업들에도 쌓여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저도 그렇고 많은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좀 분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대부분 기업에서 데이터를 주기를 거절하는 이유가 정보보호법이라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거가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정보보호법에서 데이터 분석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암호화한다든지,
뭐 요즘 예전에는 그런 우리가 그거를 가리고 하면 됐었는데 이젠 뭐 블록체인도 나왔으니까 얼마든지 그거 암호화하고 나머지 데이터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업에서 그런 거를 꺼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활용에 앞서서 우선 산학협동 측면에서도 그렇고 산업 발전, 학문 발전을 위해서도 기업이 태도 의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데이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아쉬운 게 뭐냐면 제 입장에서는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유수한 명문 대학들의 마케팅은 기업의 어떤 한 기업과 한 연구실이 아주 수십 년간을 데이터를 공급받으면서 꾸준히 논문을 내고 그러면서 그 연구실도 커가고 학교도 유명해지고 그 기업도 또한 그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마케팅에 활용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예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 연구자들도 결국 그런 미국의 또는 유럽의 데이터를 얻어서 구해서 의존해서 분석을 할 뿐이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데이터를 갖고 하는 경우가 너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마케팅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신제품을 출시할 때 글로벌 마켓에서 이제는 도쿄보다도 파리보다도 베이징보다도 우리 한국 서울에서 먼저 출시를 하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굉장한 발전에 또는 우리나라의 어떤 학문적으로나 기업의 발전에 큰 장애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태도를 좀 의향을 좀 바꿔갔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저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 좌담의 내용을 기업에 계신 분들이 다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쓰지 않는 계속 저장만 해놓는 데이터를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고 차제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미명하에 정말 내주지 않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되돌아보는 그래서 연구자들과 사회와 같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그 김봉욱 국장님께서는 광고 홍보 마케팅 분야에 이것만은 좀 문제다 시급한 당면관제 느끼신 거 경영에도 좀 참여하실 텐데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어느 게 있으세요? 방금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데이터 공개 관련해서 제가 직접 저희는 이제 정보 공개 청구 이제 심사청을 하기도 하는데 그 꼭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도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요. 받아도 쓸모가 없습니다. 예, 다 주겠다라고 하는데 받아봐도 이 정제할 수 없는 데이터를 준다거나 그래서 방금 그 김상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국정감사 때 그 지적을 하기도 하고 해도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거든요.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무자단에서는 위에서 예를 들면 기관장이나 공개를 결정해서 주는데 실무단에서는 쓸모없는 이 자료를 주거든요. 그러면 뭐 국정감사 때 얘기를 해도 우린 졌다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아마 좀 제도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전문가님들이 주신 내용들이 사회 속에 좀 환기가 돼가지고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 이런 차원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계시고 연구도 하시는데 대학 교육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좀 직면하는 것 같아요. 교과서도 옛날 교과서고 또 학생들은 해마다 말하자면 다른 세대가 입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 교육에서 전공 분야의 발전과 심화에 필요한 발전과 심화에 필요한 당면 과제는 무엇일지 한번 먼저 유승철 교수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질문이라 생각하고요. 저도 실무자로 일을 하다가 대학 교수가 된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최근에도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대학 교육에서도 광고, PR 그리고 마케팅 사이드에서 한번 어떻게 변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해보면요. 우리 응용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광고학, 특히 제가 하고 있는 학문은 상당히 응용학인데 그렇다 보니까 현재를 받아들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이제 직장인이 되어서 직장인 신입사원으로 취업한다면은 나는 잘할 수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한편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광고 산업 자체는 진화했는데 필요한 스킬셋들도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학이 하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제가 대학교 때 1, 2학년 때 배운 지식들이 지금 또 우리가 가리키는 지식과 그게 얼마나 다른가를 생각해 보면은 응용 과학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변화가 사실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사실 한편으로 이게 좀 변명일 수도 있는 대학에서 이런 거를 갖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대학에는 신임 교수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뭐 이제 출산율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도 줄어드는 반면에 대학도 이제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이제 성공을 위해서 이제 변화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저희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런 맥락을 고려해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요즘 뭐 취업 보장학과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왜 사회과학이나 이런 특히 응용과학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런 게 안 나올까라는 사실 고민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산학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된 그런 뭐 취업 연계형이랄지 이런 다양한 산학 연계형 실험들이 좀 필요한데 우리 광고 PR, 뭐 마케팅 사이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을 했고요.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랩과 어떤 광고주,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아주 장기간 같이 협업하는 사례들이 국내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단지 학과 차원 또는 전공 차원이 아니라 대학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움직여서 산업과 연계를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산업과의 연계는 정말로 필요한 시급한 당면 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광고 홍보 마케팅 이 학문 분야는 순수 학문이라기보다는 실무 연계가 돼야 되는 응용 학문의 성격이 좀 강하다는 거죠. 정원준 교수님께서도 PR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침 오늘 의도하지 않게 이승철 교수님이 먼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추가 발언 내지는 첨언을 드리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만큼 지금 모든 질문에 사실은 시급성이라든지 그 중요성들이 광고 PR 그다음에 마케팅 영역 이 학문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거의 하나의 초점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과 같은 이런 간담회 형식이 굉장히 좀 하나의 큰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승철 교수님이 이미 하셨던 말씀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학 교육의 이 전면적인 좀 개편과 그다음에 상당히 좀 자기 성찰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PR 영역으로만 놓고 보자면 지금 거의 전국에 있는 대학교의 이제 PR 커리큘럼이 이제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이제 북미권의 어떤 PR 프로그램들 소위 말해서 커리큘럼을 그대로 이제 답습을 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그때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대부분의 이제 PR 교수님들이 이제 저보다는 이제 선배 되시는 PR 교수님들이 이제 북미라든지 뭐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이제 PR 공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학위를 받고 이제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국내로 이제 복귀를 하시면서 본인들이 받았던 이 교육계 프로그램을 거의 이제 본인이 소속된 학교에 그대로 사용을 했던 그러한 이 커리큘럼을 그대로 지난 3, 40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환경의 변화의 속도와 그다음에 그 파급력을 대학 교육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사실은 그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데 물론 이제 해결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쉽지 않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그럼에도 대학이 지금 움직이는 어떤 산업과 사회의 현상들을 조금은 어느 정도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신입생들 또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들과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면담을 하게 되는데 학교에 흥미를 잇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들어와서 숏폼 콘텐츠도 만들어보고 또 편집도 해보고 직접 유튜브 운영도 해보고 또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을 해보고 메타버스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런 굉장히 거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와 연관된 수업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하면서 뭐 혹자 어떤 교수님은 뭐 영문과에서 토익을 안 가르쳐 주니 토익은 알아서 학원 다니고 영문학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지금 대학 교육의 좀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대 초반과 중반 이제 사회에 진출하기 바로 앞두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사실 취업문도 너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이제 봉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정부의 탓인지 사회의 탓인지 또 내지는 신입사원을 많이 채용하지 않는 산업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그 근간에는 이 대학 교육의 어떤 편협함 그 다음에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대학 교육 특히 이 응용학문에 관련된 이 학과들은 이 사회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학생들을 교육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이제까지는 그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정리하면 대학 교육의 현재 문제점을 정부 탓, 학생 탓, 산업 분야 탓 이렇게 남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대학 탓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대학에서 크게 이렇게 개선하는 의지가 약했다 이런 이제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마케팅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은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시급한 당면 과제가 무엇일까요? 예, 지금 두 교수님, 유 교수님, 정원 전문 교수님 두 분께서 큰 그림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그냥 조금 더 작은 예로 우리 마케팅 분야 예를 좀 들어보면 이게 지금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고 뭐 지금 어린 학생들은 데이터 코딩 지금 막 열심히 학원 다니고 배우고 있고 그런데 반해서 우리 대학 탓이죠. 대학의 잘못인 대학의 커리큘럼은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코딩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결국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응용하고 그거를 써먹을 줄 아는 인재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현재 커리큘럼에 약하다. 물론 그거를 마케팅 분야에서는 전국의 어느 학교나 마케팅 조사 방법론이라든지 또는 이제 최근에 뭐 개설의 마케팅 애널리틱스라든지 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이런 과목으로 이제 그 부분을 조금씩 가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과목이 필수로 되어 있는 학교는 전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거를 코딩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분석하고 해석하고 응용하는 이런 과목들은 필수 과목으로 일단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 21세기 빅데이터 시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과목뿐만 아니라 뭐 경영학이든 심리학이든 인문학이든 공학이든 다양한 분야의 과목들을 실험적으로 융합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과목의 개설도 좀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1, 2년 해보고 그거를 정규 과목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또 폐지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대학이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새 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어렵고 개설이 되면 폐지하는 건 더 어렵고 이거는 지금과 같이 빨리 변하는 세상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제도고 행정적인 편의성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빅데이터 관련 과목을 강화하고 필수화하는 동시에 또 인접 학문들끼리 모아가지고 융합학문적 접근을 하자 이런 말씀이셔서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면 대학의 광공부 마케팅 커리큘럼이 상당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김봉업 국장님께서는 교수신문이라는 중요한 매체 편집국장을 하시면서 많은 교수들을 이제 만나시거나
또 교수들의 글을 받으시거나 이제 해서 지면에 반영하실 텐데 접해 보시면서 교수님들의 어떤 성향, 특성, 특히 커리큘럼 관련해서 어떻게 좀 좋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자유롭게 뭐 비판하셔도 됩니다. 그 방금 그 세 분 선생님들께서도 자기 성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창간 30주년 특집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교수사회 이제 스스로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를 여쭈었는데, 주관식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아니했다, 나태했다. 특히 이제 전 교수님들, 50대, 60대 이상의 전 교수님들의 답변이 더 그런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선생님들 이제 교수사회 토론회라든지 각종 이렇게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현실에 대해서 이제 자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자율성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십니다. 네, 그 자율성의 문제. 그래서 그 자율성의 문제가 대학 자율성 그리고 교수의 자율성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되는 것은 이제 재정 문제로 되는 것인데 재정 문제는 워낙 뭐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교수 사회에서도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좀 변화의 좀 첫 출발의 계기가 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교수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런 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대학 평가 때문에 교수들이 뭐 따로 자율성하고 뭐 할 그런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고요. 그 해마다 돌아오는 여러 가지 평가 지표를 맞추느라고 정말로 힘이 듭니다. 교육부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교수들한테 더 많은 자율성을 허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고의 노력과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법이 콘텐츠를 바꾼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광고 분야, 홍보 분야, 그다음에 마케팅 분야에 다양한 새로운 그런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좀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각 광고 기법, 홍보 기법, 마케팅 기법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유승철 교수님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제가 한마디로 이거를 뭐 정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감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과거에는 데이터 따로 소비자 따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와 소비자 라이프의 행복한 연애 또는 결혼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광고, 마케팅 이런 사이드에서는 항상 그 전쟁 메타포를 쓰거든요. 근데 뭐 캠페인이랄지 나 전쟁 용어들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결혼이나 이런 뭐 연애처럼 인게이지먼트랄지 이런 용어가 더 나아지는 게 사실 전 맞는 접근인 것 같아요. 그도 그런 게 소비자를 어떻게 보면은 사냥해야 되는 헌팅의 대상으로 사실 여겼거든요. 이제는 사냥이 아니라 소비자를 이제 길러내는 파밍의 개념으로 사실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를 위해서는 전쟁 개념보다는 어떻게 연애나 결혼이나 이런 좀 소프트한 개념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버려지고 있는 많은 소비자 데이터들을 좀 모아서 그 사람들을 헌팅할 개념이 아니라 또 농사지어서 또 미래에 그분이 농사를 지어진 소비자들이 또 기업의 효용이 되고 사회의 가치가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기법들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치 소비자들을 농사짓듯이 이렇게 육성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앞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PR 분야에서도 기법이 많이 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부가적으로 첨언을 드린 듯한 그런 좀 인상이 있습니다. 아까 전쟁 용어였다 근간이 이렇게 한 게 이제 전략 전술 이런 용어를 이제 저희 PR 영역 사실 광고도 마찬가지고 마케팅도 그런데 앞에 들어가 있던 이제 전자가 전쟁 전자이죠. 그래서 전략과 전술 이런 용어를 이제 합쳐서 아마 기법이다 이렇게
김병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뭐 데이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연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는 이 뭐 기법이 중요해서 기법이 광고를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게 이제 결국에는 기법을 만드는 이 화자 중심이 이제 수용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함의를 가져와서 이거를 뭐 전략과 전술의 개념으로 기법을 사용하던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인 물론 이제 여전히 필요합니다. 지금 미디어 환경과 사용 환경에서 여전히 필요한 개념이 접근이긴 한데 거기에만 매몰돼 있던 그 시대는 좀 종식이 됐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용자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기법의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이제 예전에는 사회조사 분석사 이런 용어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 2년 전부터 빅데이터 분석사 이런 용어들로 이제 국가가 공인해주는 그러한 자격증이 있는데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사 중에 사실 핵심 중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크롤링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크롤링을 해와서 이제 분석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분석 결과를 어떻게 데이터를 시각화할 거냐.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카드 뉴스라든지 그다음에 인포그래픽 뭐 이런 것처럼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시각화해서 누구나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에 익숙하지 않는 그 누군가에도 굉장히 어떤 그래픽 처리, 시각화를 처리를 해서 나온 결과를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법들. 이런 기법들이 굉장히 이 PR 영역에서 사실 광고와 마케팅도 유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PR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뭐 영어 한마디를 하자면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표현하시죠. 뭐 크리에이티브한 그러한 이 전략과 전술 이게 굉장히 중요하던 개념이었는데 저는 이 크리에이티비티가 이제 소위 말해서 창의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창의성 자체가 어떤 메시지와 컨셉을 만들어내는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 결국 데이터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자산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이 기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 최근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어떤 언론 어떤 기사라든지 그다음에 글자가 텍스트가 많이 쓰여져 있는 어떤 지식을 소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짧은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 뉴스나 인포그래픽 같은 단순한 비주얼로 보고 이해를 하는 걸 좋아했다면 아주 최근에는 영상 그것도 굉장히 짧은 영상 이런 거를 보고 충분히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데이터도 역시 마찬가지. 데이터도 이러한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끔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 확산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최근의 기법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드리자면 저는 이제 예측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빅데이터 어떤 분석의 가장 최정점 또 내지는 가장 높은 수준은 예측력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쌓여져 있는 데이터를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석을 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 2년간은 어떠한 경향과 트렌드가 나타날 것인가라고 예측이 가능하고 물론 그 예측력이 뭐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나타낼까 하는 부분은 이제 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예측력을 보여주고 그 예측에 맞게끔 어떤 제품을 만든다든지 또 산업의 어떤 새로운 영역을 만든다든지 뭐 아이템을 만든다든지 이거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과 조직이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래서 앞서 유승철 교수님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광고와 PR과 마케팅 영역이 그 뭐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백그라운드 자체가 전혀 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너는 어디 출신이고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케팅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광고고 이걸 나누는 것 자체가 매우 소비적인 토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승철 교수님 표현대로 하자면 헌팅이죠.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서 헌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영역의 어떤 이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역의 파괴를 통해서 예측력이 높은 그러한 산업이 굉장히 성공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항상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 결과를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늘 듣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래서 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so what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데이터의 이합 집산을 잘 시키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한 기법이 아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그룹핑을 잘 해서 거기서 통찰력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어떤 기법들이 요즘 관심을 받는가요?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결국 소비자 개개인의 맞춤화하는 미시 마케팅, 미시적 마케팅, 우리 영어로는 마이크로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기법이 굉장히 발전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뭐 GPS라든지 개인의 통신 기록이라든지 또는 뭐 버추얼 리얼리티를 활용해서 소비자와 마케팅에 대한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리고 분석하는 이런 기법들이 굉장히 발달할 것 같고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제가 서두에서 트렌드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 이제 고객이 만들어내는 정보, 영어로는 이제 Customer Generated Content Information인데 우리가 그런 고객들이 댓글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분석하는 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는데 단순히 별점 보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그리고 그 내용을 봤을 때 이 글은 이거 좀 누가 스폰서 받은 광고 뒷광고인가? 근데 의심스러운 것도 이렇게 제껴두고 또 소비자들이 알아서 골라가지고 지금 그런 걸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분석 이것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마케팅 측면에서는 또 중요한 기법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미시 마케팅의 중요성, 그다음에 소비자 맞춤형, 개인 맞춤형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굉장히 앞으로는 결국 그 1대1 핀포인트 마케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도 역시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하고 좀 그게 항상 상충되는 측면이 있겠네요. 그 부분을 좀그 법에서 강제하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좀 철폐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보국 국장님께서는 혹시 최근에 그 광고 홍보 마케팅 그쪽 기법 중에서 정말 흥미로웠다, 관심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으셨나요? 신문 편집하시느라고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지금 어떤 광고에 끌리는 것을 보면 그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게 됐고, 그리고 따라가다 보면 저도 숏폼에 보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고요. 저희도 이제 콘텐츠니까 저희가 신경을 쓰고 좀 더 주력하는 부분도 이전의 정보라든지 분석을 넘어서 대안을 제시하는 선생님들께서 방금 예측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미디어에서도 점점 이 독자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가 단순한 정보라든지 분석을 넘어서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요구가 많은 걸 보면 이 광고 홍보라든지 이 마케팅 미디어와 같은 콘텐츠 시장에서의 그런 추세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교재 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입니다. 제가 전공이 가령 논리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이런 전공이면 최소한 교재를 가지고 한 10년 정도 써도 큰 어려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한 2년에 한 번씩은 좀 바꿔줘야 되는 파워포인트 내용도 바꿔줘야 되고 이런 이제 현실적인 고민과 바람직한 교재란 어떤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학기마다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광고, PR, 마케팅 차원에서 대학의 교과서 혹은 부교재 이런 관련 도서는 앞으로 어떤 성격이나 주제를 지향해서 만들어져야 되는지 유승철 교수님 광고 분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광고 분야만 국한되는 건 아니겠고요. 많은 이제 사회과학 응용 학문들이 비슷할 것 같긴 해요. 보시면 저도 이제
당장 이제 다음 학기 거 코र्스 내용들을 많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사실 교수가 업데이트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변화가 빠르고 이제 우리가 그 변화를 따라가기에는 또 역부족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교과서도 뭐 개정 몇 판 나오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은 약간 업데이트 가능한 형태의 교과서들에 대한 도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학지사가 많이 도전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기는 한데 소위 얘기하는 위키 방식이라고 할까요?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사례가 붙는 형식. 예컨대 마케팅이나 광고나 PR의 컨셉은 같더라도 그 안에 사례는 계속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런 사례가 뭐 책으로 만들긴 좀 어렵겠지만은 웹상의 위키 방식으로 좀 업데이트가 되면 어떨까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고요. 이것과 연관지어서 저는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면은 이 광고가 상당히 실용 학문이지만은 상당히 또 역사가 있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다 보니까 가장 인기 있는 제목만을 가진 교과서들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광고의 역사 이런 거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조교 활동을 하면서 TA로 일을 했지만은 광고의 역사 교과서가 우린 대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편 좀 나아가서는 광고 윤리학이란 책도 한 20여 년 전에 한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엔 나오질 않았거든요. 광고 분야에서도 이렇게 비인기 영역인 것들에 대한 교과서 발간도 꾸준히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관련한 교수자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위키피디아 방식과 광고 역사, 광고 윤리 이런 거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항상 매 과목의 학기가 끝날 때쯤 항상 마지막 1시간은 광고 윤리에 대한 강의를 과목에 상관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광고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포장의 가능성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리식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윤리 문제를 환기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말씀, 굉장히 최신 학문이기는 하지만 전통과 역사가 있는 그런 학문이다라는 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 교수님은 PR 분야에서 바람직한 교재 방향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마 코로나가 우리 세상을 또 교육적인 측면에도 준 이제 시사점과 함의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예전의 방식으로 이 종이와 잉크로 된 책으로 수업을 듣고 또 뭐 시험 준비를 하던 그런 시대는 거의 종말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예전의 기억을 살리고 뭐 추억을 살리는 그런 정도이지 새로운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또 새로운 어떤 강좌를 듣기 위해서 하는 좀 시대는 좀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라든지 그다음에 태블릿을 이용해서 또 선생님이 올려주신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고 이 나오는 볼펜도 사용하지 않고 그 디지털 펜을 이용해서 노트 필기를 하고 본인들의 질문거리를 만들어서 가져오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강조를 많이 하면서요. 이제 저희 전공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공에서는 이제 딜리버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어떤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할 건가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포그래픽이라든지 카드 뉴스라든지 짧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이들에게 소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 속에서 교재 자체도 이러한 트렌드를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 매체 이렇게 하면 뭐 TV, 신문, 라디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독자, TV 같은 경우는 시청자, 그다음에 라디오 같은 경우는 청취자 이렇게 표현을 레거시 미디어에서 했다면 최근에는 보이는 라디오, 그다음에 댓글을 즉시적으로 다는 TV 시청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어떤 융합과 통합의 어떤 미디어 매체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 있는데 역시 교재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승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교재를 보지만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사례를 링크를 걸어서 클릭을 하면 또 다른 창이 열려서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뭐 간접적으로 또 내지는 영상으로서 보고 나서 뭔가 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교재가 이루어지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어떤 개념으로 책을 출판을 한다. 이게 뭐 틈새 공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출판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틈새를 찾는 것보다는 딜리버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를 들면 특정 뭐 학지사와 같은 특정 출판사는 뭐 이 디지털화를 선도한 기업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지털화된 교재가 이 한 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편과 서로 융합될 수 있는 뭐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되게 나오잖아요. 뭐 미래의 어떤 교재들이 다양한 화면에서 분할되고 다시 가져오면서 이러한 지식의 어떤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선도하는 그러한 교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PR 분야에서 그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는 그런 교재 바람을 정원준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 마케팅 분야에서 김상준 교수님 어떤 책들이 나오면 좋을까요? 우선 그 마케팅이 무엇을 마케팅하느냐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유형의 제품인 프로덕트, 무형의 제품인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는 거기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경험, experience도 이제 구매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상품을 갖고 있는 게 한류 아닙니까? K-팝이라든지 K-드라마 이것도 다 경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마케팅 교재 같은 데서는 이런 경험 상품에 대한 것들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또 요즘 이제 뭐 메타버스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 그 안에서의 소비 활동, 디지털 구매, 디지털 아이템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교재에 좀 반영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형태가 요즘 학생들이 책을 안 사본다든지 그래서 뭐 전자책인데 그것도 보고 저는 더 파격적으로 나가서 챕터별로 아예 애플리케이션 만들어서 다운받을 때 돈 내고 하게 그래서 저작권도 보호되고 학생들도 항상 최신의 것을 앱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책 형태 이미 우리 도서도 앱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교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교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 예, 그 세 분 얘기를 종합하면 지금 현재 스타일의 교재를 많이 바꿔야 한다. 특히 그리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좀 약간 열린 형태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같이 이제 앉아 계신 유승철 교수님하고 그 테코레이션이라는 책을 내면서 그때 유승철 교수님의 아이디어였는데요. 각 챕터별로 그 저자가 약 3분 정도 이렇게 영상 녹화를 해서 그 QR 코드로 이렇게 저자 그 부분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직접 많이 이제 그 시도를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는 굉장히 초보적인 어떤 접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책이 달라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교과서에서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학지사에서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원래 학지사는 심리학 전문 출판사인데 광고 홍보, 마케팅 이쪽으로 지금 새롭게 많은 책들을 내시면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보옥 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대학 교재에서 추가로 대학 졸업하신 지 꽤 오래되셨죠? 뭐 예나 지금이나 그 교과서 시장 좀 비슷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저도 이제 신문사에 있는 이제 인쇄 쪽에 있는 곳인데 신문사도 이제 그러니까 그 인쇄되어 있는 신문을 가지고 피드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 올라왔을 때 태그가 왜 이렇게 정성이 없이 달았냐, 그리고 왜 포털에서 구글에서 뭐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지 않느냐, 검색성, 발견성 이런 부분들에 대개가 있고 예전처럼 몇 면에 왜 이렇게 앞에 실렸냐, 뒤에 실렸냐 이런 그 신문에 대한 그 반응은
선생님들도 많이 없으시거든요. 교과서도 아마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현실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마 인쇄 쪽에 있는 특히나 또 좀 저작권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으면 좀 그런 시도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문제가 풀려야지 기술적으로는 뭐 크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아마 그런 문제가 더 방금 말씀하신 요구를 더 현실화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저작권 문제에 대한 좀 선결적으로 돼야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저희가 느끼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네요. 저희는 저작권 문제는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광고 홍보 마케팅 분야 특히 이제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크게 이제 미디어 산업 혹은 기업 경영 뭐 이런 차원에서 큰 청사진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발표한 것들도 꽤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큰 얘기 말고 거대 담론 말고 각 분야에서 광고 분야에서 홍보 분야에서 마케팅 분야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관련 정책 있으시면 중요한 거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승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우연히 어제 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미군 해군사관학교에 써 있는 모토라고 하더라고요. Best ship is leadership이라고 써 있는데 참 말이 멋있어가 제가 갑자기 머리에 계속 떠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한국 광고 관련한 우리 정책들은 리더십이 전혀 없는 쉽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인데 그 근간의 메커니즘에는 이제 언론과 광고가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크게 보면 언론이라는 언론 지능이라고 하죠. 그 안에 이 광고가 아주 뭐 소위 한 5%도 안 되는 비중으로 사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사실 이 새 정부에서 이 기조가 그냥 흘러갈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론과 광고는 좀 언론의 피가 되는 게 광고긴 하지만 좀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거든요. 또 같이 진행했을 때는 또 문제점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서 얘기한 광고 사기랄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고의 진흥책 또는 광고진흥원이라고 불리는 좋은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그를 통해서 소위 얘기하는 뭐 K 광고, K 콘텐츠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가 되는 것 같아요. 소위 얘기하면은 뭐 오징어 게임 만들었는데 이걸로 돈 번 한국 사람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실 넷플릭스란 초대형 플랫폼만 돈을 벌어간 상태인데요. 그 원인의 기저에 보면은 한국의 광고의 저력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또 한국의 이커머스의 저력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한국 광고의 리더십이 될 수 있는 광고진흥원 또는 광고진흥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예, 광고진흥원은 광고계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광고산업진흥법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돼서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금 유 교수님 말씀하신 광고산업진흥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PR 분야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예전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사실 글로벌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인재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 작금의 상황을 보면 예전에는 뭐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뭐 정책적 차원에서 또 사회적 차원에서 보자면 가장 공정한 게 교육이었다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많은 분들이 최소한 교육만큼은 가장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교육을 보게 되면 가장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게 교육계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점에 적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후보자는 대선에 나올 후보자는 교육부를 제일 먼저 없애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운 것처럼 상당히 많은 뭐 정치인들과 그 다음에 또 유명인들이 어떤 자녀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어떤 불공정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그다음에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거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교육의 투명성, 교육의 어떤 제도에 대한 투명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미시적으로 이제 저희 영역 PR 영역에서 놓고 보자면 앞서 유승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광고만 해도 아마 이제 지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광고 산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 온라인까지 다 합치면 뭐 15조가 넘어갈 정도의 굉장히 큰 산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오징어 게임이라와 같은 이 OTT 산업에서 광고가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그렇긴 했는데 이제 양적 성장에 너무 치중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PR 영역은 광고보다도 좀 더 뭐 작다 크다 이런 개념보다는 좀 다른 차원에서의 이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PR 산업의 물론 이제 학문의 어떤 차별점 그다음에 특성 자체가 광고하고 좀 결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는 광고 산업을 총 합치면 뭐 몇십 조가 된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PR은 그 집계조차도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이 양적 성장이 있었는데 이제 질적 성장 부분에서 보자면 여전히 좀 초보적인 수준을 예전에 주먹구구식의 그런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동반 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동시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새 정부에서 조금은 기반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좀 정책들을 많이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정책에 반영되려면 실제로 이제 PR 회사 산업에 계시는 분들하고 학계하고 이렇게 잘 연계를 하셔가지고 정책 아젠다를 간추려서 그 정부 쪽에 이제 좀 요청을 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마케팅 분야에서는 뭘 바라고 계시는지요? 예, 저 소비자가 이제 과거의 소비자하고는 다르다는 이제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소비자가 정보를 창출해낸다 해서 최근에는 그런 거를 이제 프로듀서하고 생산자인 프로듀서하고 소비자인 컨슈머를 합쳐서 프로수머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생소하긴 한데 생비자라고 번역도 되고 그러는데 결국은 과거의 소비자에 비해서 앞으로 소비자들 더 적극적으로 사회를 참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따집니다. 근데 우리 정책의 방향은 그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별로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소비자들이 비싸든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다고 하는 운송수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정책적인 결정과 이익 집단, 그 산업의 이익 집단들의 목소리만 듣고 소비자의 선택권은 완전히 무시된 상태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소비자의 선택권, 소비자의 권익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방향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이제 현재 이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벗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예식장이나 여행들이 이렇게 취소되고 이럴 때 환불을 어떻게 받느냐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있지. 과연 이것이 소비자가 환불을 원하느냐, 다른 대안을 원하느냐, 또는 소비자는 그렇게 환불만을 딱 받게 한다는 것이 소비자의 어떤 선택권을 박탈하는 거다. 이런 관점은 정책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관점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고 그래야만 또 기업 또 이 시장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그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하고 소비자가 정말 자기의 욕구에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게 하는 거하고 상당히 결이 다른 이제 문제인데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생비자, 프로슈머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생산자와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그런 관점인데 이번 정부에서 그런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핵심 이슈들이 좀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저널리즘 차원에서도 좋고 또는 신문사를 직접 이제 교수 집단 대상으로 하시니까 뭐 새 정부에 바라시는 거 있으시면 하나. 예, 뭐 지금 새 정부의 대학 관련한 정책의 핵심은 대학 자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대학 자율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는 이제 하나씩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이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분들이 너무 바빠요. 앞서도 얘기 나왔는데 뭐 대학 평가, 각종 대학 평가 준비, 그다음에 각종 프로젝트 사업 준비, 그다음에 학생들 취업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작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이 교육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뭐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좀 이 교수 연구자분들이 이 교육하고 연구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정말 저희한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을 좀 해주고 사실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교수 사회가 조용히 좀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침묵하는 가운데서 중요한 통찰도 발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궁금해했던 것들 다 이제 여쭤봤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 마무리 멘트로 한 말씀씩 듣고 이 좌담을 마칠까 합니다. 네, 앞에서 먼저 해왔으니까 제가 먼저 마이크를 과감하게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광고가 강한 나라가 건강하고 부유한 나라다라는 좀 도발적인 캐치프레이즈로 이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저희 딸이 중학교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과서를 보다 보면은 광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 도서로 이제 제가 학생들이 읽는 거를 또 체크해 보니까 그것도 역시 광고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흔히 마케팅 하면은 뭔가 좀 착해 보이고 PR 하면 더 착해 보이는데 광고라고 하면은 이 혐오 또는 회피의 대상으로 느낍니다. 그러면서 영향력을 엄청나게 받고 있고 사실 출판이나 다른 기타 산업보다 광고 산업이 막강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시받고 있을까? 무시받는 거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꿀 방법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지금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리 광고 산업 자체를 직시하고 우리 소비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K 소비 문화를 만드는 그 심장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광고라는 사실을 좀 명확히 하고요. 그를 위해서 이제 진흥원도 좀 만들고 진흥법도 만들고 또 각종 광고를 이용한 사기 집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 체계도 좀 구도화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을 꼭 시급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에 대한 부정적 의견, 그다음에 긍정적 의견들이 항상 교과서에 동시에 언급되는데 소비자들은 항상 광고를 보고서 어떤 물건을 꼭 100% 광고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광고 때문에 광고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김상용 교수님께서도 전에 책을 하나 내셨는데 그 광고가 의도하지 않은 판매를 광고에 의도와는 달리 판매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흥미로운 책도 내신 바 있습니다. 김상용 교수님 그 얘기 같이 좀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광고의 효과를 꼭 매출로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얼마든지 광고의 효과는 다양하게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그런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판단의 근거도 주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더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고가 그 광고뿐 아니라 마케팅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건 좀 해소돼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그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결국은 시장 경제 원리에 기반해서 기업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마케팅을 실행하는 기업 또는 기업인들은 그 존재 자체가 경제 주체로서 사회를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애써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분위기를 좀 바꿔나가고 그래서 이런 마케팅뿐만 아니고 광고, PR 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우리가 기업인 또 기업을 좀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기업을 좀 생각하면서 기업의 고충, 무조건 기업만을 탓하는 이런 문화는 사실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PR 차원에서 마지막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를 강조하셔서 좀 부담을 갑자기 주셨습니다. 아마 마지막 멘트가 될 것 같아서 먼저 오늘같이 매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교수 신문하고 학기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몇몇 연관자들 또 학자를 포함한 몇몇 연관자들의 이제 목소리를 나누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멈추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공론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교육과 그다음에 산업과 학문의 어떤 공론화가 일어나는 지속적인 좀 이런 담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리면서 이제 PR 영역에 좀 보자면 앞서 말씀하셨던 교수님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들은 얘기, 오늘은 뭐 데이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지만 이제 후반기에서는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우리나라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이제 양적 성장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던 사회 분위기가 있었다. 뭐 1970년대, 80년대에 사실 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시점에 부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좀 전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 어떤 사회적으로 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좀 아쉬웠던 불합리적인 부분을 애써 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좀 기초적인 좀 부분이 있었고 잘 부강하게 되면 다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좀 측면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더 빠르게, 좀 더 효과적이고 뭐 이런 거보다는 조금은 느리더라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저는 이게 이제 질적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PR 영역은 뭐 인풋 대비 아웃풋보다는 아웃컴과 인플루언서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얼마에 굉장히 큰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뭘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효과가 뭐 마케팅적이나 재정적으로 이윤이 얼마나 극대화됐나 이거를 바라보는 접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효능과 사람들이 나는 조금은 덜 가지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게 어떤 단기적으로 몇 가지 어떤 기법들을 가지고 이게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어떤 학문의 주체들과 함께 또 산업들과 함께 같이 고민을 해보는 그런 자리가 됐을 것이라고 믿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회적인 어떤 공론과 담론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아마 김봉호 국장님께서 오늘 자담회를 한 번에 끝내면 안 될 것 같고 2년 후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재점검하는,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같이 함께 상생, 공생하는 이런 관계로 세상을 좀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중요하다 이런 이제 취지이셨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오늘 그 세 분 선생님 그 광고 홍보 마케팅 분야에 어떤 의외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현장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말씀드렸어도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저희 교수신문도 30주년을 맞았는데 학지사도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 그래서 학지사 교수신문 공동으로 오늘의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이 공간도 학지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두 교수신문 학지사 올해 30주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같은 자리를 2년 뒤가 아니고 또 좋은 기회에 또 모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학지사에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지금 광고 홍보 마케팅
그다음에 교수신문 이렇게 각 분야의 네 분의 전문가가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약해 보면 저는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자의 눈으로 보면 다들 세상 모든 것이 기사거리잖아요. 또 PR의 눈으로 보면 PR이 아닌 것이 없어요. 요즘 다 융합 시대이기 때문에. 또 마케팅의 입장에서도 다 마케팅과 연결 지을 수 있고, 또 유승철 교수님 광고의 눈으로 보면 요즘 콘텐츠가 부흥기다 이러지만 전부 다 광고와 연결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 섬세하게 관찰하고 포착해내느냐, 그리고 이 초연결 시대에 어떻게 그것을 광고에 연결시키고 마케팅에 연결시키고 PR에 연결시키고 언론 기사에 연결시키고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앞으로는 필요해졌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신 네 분 선생님, 교수신문의 김봉옥 국장님, 그다음에 고려대 경영학과의 김상용 교수님, 수원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의 정원준 교수님, 그리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의 유승철 교수님,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그 자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교수신문 그리고 학지사 양쪽에서 훨씬 광고 홍보 마케팅 분야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사회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에 주목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자담회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서원대 광고홍보학과의 김병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